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314조의 적용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314조의 적용 요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판례들을 통해서요. 먼저 2013년에 선고된 2013도 1434호 판결을 보시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상호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에 밟아서 피해자에게 왼쪽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오른쪽 귀 부위를 이래 때려 피해자 B, A, B 두 명이네요.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가 귀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13만 원 상당의 귀걸이 한 개를 떨어지게 해서 재물을 찾을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처법 위반, 또 재물은닉 등으로 기소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원심은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또 피해자 A가 법정에 나와서 한 법정 진술, 또 A의 상해 부위 사진 등등 진료 기록지 등을 증거로 해서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지요. 그러나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가 증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유죄 증거로 인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14조에 의하여 312조의 조서나 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기술의 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장에 출석해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지요. 그리고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기록에 보니까 피고인이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하며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 증거 능력이 생기지 않았는데 B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B 주소지에 증인 소환장을 송달했으나 송달이 되지 않자 B에 대한 소재 탐지를 촉탁해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소재 탐지 불능 보고서를 제출받았고요. 그래서 소재불명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 증거로 채택해서 조사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6항에 보시면 검사가 제출한 증인 신청서에는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수사기록 중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집 전화번호도 있고 그 이후 작성된 검찰 진술조서에는 그 전화번호와 다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전화번호가 모두 3개가 기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검사가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해서 3개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출석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정 출석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볼 때 죄송합니다. B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B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입증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에 준한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원심의 증거 능력 판단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314조 요건을 어떻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2006년에 선고된 2004도 3619호 판결을 보시면요. 사안 내용은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피해자가 약 10살 정도 됐죠, 이제. 그래서
그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과연 314조에 정한 필요성의 요건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문제가 된 판례가 되겠습니다. 역시 1항에서는 판시상 1에서는 필요성의 요건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에서 얘기하는 질병에 대해서 필요성의 요건 중에 질병이라는 건 진술을 요할 자가 공판이 계속되는 동안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도 불가능할 정도로 병원에 가서 신문하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로 중병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엄격히 해석하는 거죠. 그 밖에 기타 사유는 사망 또는 질병에 준하여 증인으로 소환될 당시부터 기억력이나 분별력의 상실 상태에 있다거나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인을 명하였으나 끝내 구인의 집행이 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진술을 요할 자가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요건인 특신 상태에 대해서는 역시 기존에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필요성의 요건, 판시상 2에서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이유는 원심과 이런 사례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던 거죠. 314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질병이나 기타 사유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증인을 또 법정에 불러내는 것이 가혹하다는 측면에서는 판례가 비판받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314조의 취지가 전문 증거의 예외에 대한 또 다른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또 충분히 수긍이 되는 그런 판례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019년에 선고된 2018도 13,945호 전원합의 재판결은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판시사항부터 보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해서 피고인이 반대 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즉 증언 거부권이 없는데 증언 거부를 한 경우 형사성법 314조의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때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 능력도 역시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판결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갈렸는데요. 먼저 다수 의견부터 살펴보시면 동일한 내용이겠습니다만은 다수 의견의 요지를 읽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해서 피고인이 반대 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 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 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314조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경우까지 형사소송법 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 신문이 보장된 증거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와 전문 법칙에 대하여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314조의 취지에 반하고 정의의 관념에도 맞지 않는다.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법관 박상욱 대법관의 별개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314조의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증거 능력을 인정하자는 뜻이죠.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314조의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고,
그 증언 거부의 사유가 소멸된 시점에 증인이 재차 법정에 출석하여 또다시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더 이상 형사소송법 314조에 의하여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별개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다수 의견과 별개 의견의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해 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007도 만인가요? 10만인가요? 1, 10, 100, 1000, 14,000군요. 14,000 판결에 의하면요. 314조에 따라서 증거능력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첫째 요건, 필요성의 요건과 관련해서 외국 거주라는 것은 뭐냐?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청취하면서 그 진술자의 외국 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그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그 귀국 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그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해서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해서 그 진술자로 하여금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 거주 요건이 문제된 판례가 또 있는데요. 아래 2015도 17,115호 판결을 보시면요. 사안의 내용은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참고인이 호주에 거주하고 있고 비자 조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를 밝히고 있고 그 사람의 외국 주소와 연락처 등이 파악이 되고 대한민국과 호주 사이에는 국제 형사사법 공조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참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을 이유로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 없이 바로 형사소송법 314조의 공판기일에 출석을 요하는 자가 외국 거주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자, 판시상 1에 보시면 참고인 진술서 등 312조나 313조에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을 314조에서 인정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쓰고 있고 앞서 봤던 외국 거주 요건에 대한 판시사항을 다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시면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밝히고 있다고 하더라도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거주하는 외국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파악이 되고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의 국제 형사사법 공조 조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우선 사법공조의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고 소환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국의 법원에 사법공제로 증인신문을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시도해보지도 아니한 것은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하는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설시한 판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은 판시사항 4항, 5항 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외국 거주 요건이 실무상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2013년에 선고되었던 그 다음 2013도 2511 판결은요. 역시 판시사항 1에서는 외국 거주 요건 관련해서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 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1.1에서 보시면 통상적으로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소재를 확인해보고 소환장을 발송하는 절차와 같은 것을 거쳐 확정되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항상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이 그 사람을 법정에서 심문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라는, 봐야 한다는 또 다른 한 발짝 이것은 물러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이 됩니다. 사건 내용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보시면 대남 공작원이 문제가 됐는데요. 공소의 10이란 사람이 문제가 됐죠. 대남 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북한 225국이라고 있나요? 225국이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25국의 전신인 대외연락부 공작원으로 활동하다가 북한을 이탈한 사람으로서 2011년 6월 15일 국가정보원에서 자신이 공작원으로 활동하던 당시의 경험 등에 관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일본으로 거주한 이래 전자우편, 이메일에 의한 연락 이외에 주거지나 거소 등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였고요. 국가정보원에서의 진술 당시 이사할 계획을 밝히긴 하였지만 이사 후 자신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기도 했고, 수사기관은 공소의 10회 출국 사실을 확인한 후 입국 시 통보 조치와 함께 유일한 연락처인 그의 전자우편 주소로 증인 출석을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공소의 10은 자필 진술서를 통해서 증언을 거부할 뜻을 명확히 표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체결된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의하더라도 공소의 10을 강제로 법정에 구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의 10의 소재를 확인하여 소환장을 발송하더라도 그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의 일본 주소 등을 확인해서 증인 소환장을 발송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국 거주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봤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소 그 뒤에 선고된 판결들에 비해서는 한 발짝 물러섰다고 할까요?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2012년에 선고된 2009도 6788호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사안 내용은 이제 뒤에 참고 표시에 써놨죠. 갑 주식회사 및 그 직원인 피고인들이 도시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게 갑 회사가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해주는 과정에서 작성해서 갑 회사 측에 전송한 전자문서를 출력한 법률 의견서가 이제 문제가 되었고요. 여기 보면 뭐 이런 문제가 됐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저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겠죠. 그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기재들도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법률의견서에 대해서 증거 동의하지 않고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이것은 변호사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서 증언을 거부했던 그런 사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안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증언 거부하는 것이 과연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하느냐가 문제가 됐겠죠. 314조의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314조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에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이외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규정의 변청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사망, 질병, 기타 사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가 개정이 되면서 사망, 질병, 외국 거주가 추가됐고요. 기타 사유 이렇게 됐고 이번에는 더 강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강조하는 공판중심주의 그 314조 예외를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편 2항에 보시면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반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증언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314조의 문헌과 개정 취지, 증언 거부권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춰보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148조나 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서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해당하지 않는다. 즉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증언 거부권을 인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즉 314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당하게 증거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314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 거부권을 인정한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014년에 선고된 2013도 12652호 판결을 보시면요. 피고인이 모텔방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W 증인이 되겠는데요. W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명목으로 4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W로 하여금 이런 행위를 상대방에게 해서 W와 쉽게 말해서 성매매를 했다라는 공소 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자, 1항에서는 형사소송법에 기한 전문법칙 또 직접 심리주의 이런 원칙을 얘기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서 특히 수사기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전문 증거의 예외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기재를 하고 있고요. 312조 4항과 5항의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4조의 법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항에 보시면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312조 또는 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해서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 심리주의 등 기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해서 314조가요.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 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두 번째 증명은 단지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에 의하면 자, 보시죠. 공소 외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대질이 이루어진 바 있긴 하지만 함께 들어간 모텔방에서 서로 다툼이 있어서 피고인이 먼저 직접 112 신고를 하고 곧바로 공소 외인과 함께 경찰에 가서 최초 조사를 받았고, 각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공소 외인이 합의하에 모텔방에 온 후에야 대가를 요구하길래 이를 신고하였다는 취지인 반면, 공소외인의 진술은 인터넷 채팅으로 미리 행위의 내용과 대가를 정하였는데 피고인이 다른 행위를 요구해서 서로 다투었다는 취지로 대지를 포함한 각 진술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사전에 이런 약속을 했는지가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두 사람의 진술이 시종일관 일치하지 않았던 사정을 볼 수 있는데, 항소심에 이르러서 특히 피고인이 제출한 CD에 보니까, CD 동영상에 보니까 공소 외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신의 진술이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도 기록상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공소 외인의 진술이 314조가 의미하는 특신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요. 그러니 314조를 특히 전문법칙이나 314조는 또 전문법칙의 312조나 314조에 대한 예외에 대해서 중대한 예외를 다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취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2016도 8137호 판결도 보시면요. 1항에서는 그동안에 봤던 판례들이 다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14조에 대한 법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판시를 하고 있고 특신 상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도 314조에 따라서 이메일 출력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했던 판시가 되고요.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실어 놓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에 선고된 2005도 9561호 판결에서는 역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내용이 다소 긴데요. 여기까지가 314조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판례를 한번 판례를 통해서 복습하면서 이번 동영상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시상 1을 보시면요.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진술 조서는 형사성법 313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금은 312조 4항이 되겠죠. 경찰 작성의 피해자 진술 조서니까요. 310조 4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판정에서의 진술자의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이 인정되거나 314조의 요건, 즉 공판정에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나요 증거능력이 인정되겠습니다. 두 가지 요건이죠. 한편 이 부분은 이제 전문 진술을 아직 저희가 공부하지 않았는데요. 전문 진술 316조나 또는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 서류 두 가지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데 전문 진술은 그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이냐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냐에 따라서 316조 1항과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역시 314조처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특신상태 하에서 행하진 때는 증거능력이 있고 한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경우에는 결국 전문진술도 전문증거인데 이 조서라는 전문증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재전문증거인데요. 재전문증거 중에서 유일하게 판례가 인정하는 법리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사성법 313조 내지 314조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면 물론 플러스 전문진술의 요건인 31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뭐에 대해서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관해서 유일하게 즉 재전문증거 중에서 유일하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314조나 316조 2항에서 말하는 진술할 수 없는 때라는 것은 사망, 질병, 그 밖에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얘기하는 것인데 원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한 경우라 하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만인데요. 수긍하기 어려운데 진술이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뜻에서 그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행하여졌다는 것은 3.1에서 보는 것처럼 특신 상태에 대한 복습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특히 이 부분 3.1항 3.3항에서 나오는 진술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재현이 불가능한 경우도 거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같이 이해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되는 조문에 대해서는 참고표에서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을 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밝혀놓은 것처럼 개인적으로 사견으로는 판례 입장을 수긍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주로 314조의 적용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314조의 두 가지 요건, 특히 필요성과 특신 상태 중에서 필요성의 요건에 대해서 질병이라든지 외국거주라든지 이런 요건들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315조의 예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